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4월에 5.4%나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연말이 되면은 한 8에서 10%로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고유가, 고환율, 이게 계속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쉽사리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가가 안 잡히는 것도 안 잡히는 거지만 정부의 대처도 굉장히 아쉬운데요. 정부 대처가 너무 미흡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질 것 같습니다. 이때를 좀 잘 대비해야 되겠죠. 제 영상을 보시고 뭐 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부 욕하냐 이렇게 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는 건 살아야 되겠죠. 욕을 하시더라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4월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거든요. 4월에 이제 윤석열이 취임하기 전에 경제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근데 경제 실무 담당자들이 이런 거를 잘 대처할 만한 자질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가 않는다.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는 한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이게 저는 한 1, 2년 걸릴 줄 알았는데 더 빨리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또 왜 위기가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언론에서 위기가 온다고 하면 안 오더라고요. 세상이 잘 돌아간다, 우리나라 경제 잘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또 위기가 오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한데 97년 때도 이랬죠.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위기는 왔죠. 그리고 2003년 이후에도 경제 망한다, 경제가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코스피는 그때 한 800에서 2000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 전 코스피 3000 갈 때도 비슷했어요. 경제 무너진다, 다 쓰러진다, 망한다, 나라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코스피가 3천을 갔습니다. 근데 언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 언론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너무 위기를 감추고 있어요. 이 잘못된 거를 정부가 못하고 있는 거를 지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위기가 그냥 계속 불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왜 더 위험하냐? 고유가하고 고환율이 같이 와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는 원래는 하나밖에 안 와요. 원래 전에 살펴보면은 고유가가 오잖아요. 그럼 달러 가치가 내려갔어요. 반대로 유가가 내려가잖아요. 달러가 강세를 띠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서로 상쇄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유가하고 고환율이 같이 오고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유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물가에. 제 생각에. 환율은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물가 상승하는 거는 고유가로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연말까지 상승할 물가는 환율의 영향이 더 커요. 환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수입 물품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비싸니까 그것 때문에 물가가 계속 상승할 거예요. 아무튼 이중 거죠. 고환율, 고유가 이게 같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무튼 쉽지 않습니다. 고유가가 계속 지속될 것인가, 고환율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이거를 조금 체크해봐야 되겠죠. 고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더 크니까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걸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거는 미국이 물가를 잡으려고 환율을 일부러 올린 거예요. 금리 인상도 있어요. 맞아요. 금리 인상이 있고 이제 그것보다는 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미국이 일부러 그거를 조금 원하고 있어요. 왜? 미국 내 물가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미국도 수입을 해오잖아요. 이런데 중국에서 수입해 왔을 때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여야지 어떻게 돼요? 더 좋단 말이에요. 더 많이 사오거나 더 싸게 사올 수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여야지. 지금 이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나요? 이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을 때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제품, 의료기구들의 물가 상승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수입 물품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달러를 이제 강세로 만드는 거죠. 그 달러가 강세를 띠면은 반대로 어떻게 되죠? 원화가 약세를 띨 거니까. 아무튼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미국의 물가 상승률 이번에 5월에 발표 났죠. 8.6이에요. 4월이 8.3이었는데 빅스텝을 했어요. 0.5%를 올렸는데도 어떻게 됐죠? 8.6%로 올라가 버렸어요. 잠깐 이렇게 주춤하다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한 번에 0.75 1% 이렇게 올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또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냥 보면은 이제 환율이 더 오른다는 거예요. 되게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징조가 보이고 있는 게 이 외환 보유액이 지금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액이 많지 않냐, 그래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유액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575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2,000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25% GDP의 3분의 1이 안 돼요. 25%가 있다는 거예요. 외환 보유고로.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미 GDP 사이즈,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575조 이걸로 몇 달 정도 버틸 수 있을까요? 3개월밖에 못 버틸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근데 지금 그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장기간 될 경우에는 우리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한 20%에서 30%만 감소를 해도 이게 엄청난 위기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가 바로 2008년도예요. 지금 2008년도를 보면은 이때 당시 외환 보유고가 한 23% 정도 감소했거든요. 근데도 이제 그 당시에 타격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또 이게 한 가지 이제 인플레이션에 지금 복병이 되고 있는 거 뭐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싸움을 해서 뭐 밀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뭐 거기가 생산지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는 가뭄까지 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5월까지 비가 많이 안 내렸죠. 지금 다른 연도에 비해서 5월달 강수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85mm 정도 내렸다면은 이번 2022년도에는 5월에 5mm 내렸다고 합니다. 거의 10분의 1도 안 되죠. 지금 연말에 가서 만일 농업 상황이 안 좋으면은 그때 또 국내에서 물가가 뛸 수 있다는 거죠. 기후 위기가 식량 위기로 연결되는 게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미국도 가뭄이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가뭄이 심한데 여러분 미국 가뭄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이 세계 밀 수출 2위예요. 미국이 농산물 수출 되게 많이 해요. 옥수수도 수출하고 뭐 이런 거 되게 수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미국도 가뭄이 오면은 세계 전체적으로 식탁 물가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은 반영이 안 됐어요. 이제 연말 되면은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때 되면 또 난리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렵죠, 여러분. 상황이 지금 이렇게 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자꾸 다 스탑을 하는 거죠. 스탑을 하는 거, 정지를 하는 거죠. 너무 비싸서 돌릴 수가 없어서. 이게 중소기업, 뭐 대기업, 뭐 자산시장 이런 데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윤석열은 뭐를 하고 있나 이걸 지켜봤을 때 뭔가 열심히 먹고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물가를 잡아야 할 때예요, 여러분. 이래서 언론을 욕하는 거예요. 외환 위기 때도 이랬잖아요. 외환 위기 때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됩니까? 하여간 씁쓸합니다. 뭐 아무튼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저의 아이디어를 조금 드릴게요. 지금 이런 거를 언론에서도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은 뭐 해야 돼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죠. 지금은 외교력이 필요할 때예요. 석유 있는 국가들에 가가지고 많이 좀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갈 때 대기업 총수들이랑 같이 가면 더 좋겠죠? 대기업 총수랑 같이 가서 그 대기업 총수랑 잘 얘기해서 투자하고 뭐 석유도 받고 뭐 LNG선 뭐 더 만들어줄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석유 받아오고 더 많이 좀 받아오고 그래서 국내 가격을 조금 다운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그리고 뭐 밀이 부족하다. 어디서 수출 안 한다. 뭐 그럼 그 나라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우리는 좀 달라. 그래서 우리도 뭐를 줄게. 뭐 반도체를 줄게. 뭐 자동차를 줄게. 그래서 주고 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에 있는 가격을 낮춰야 돼요. 저번에 이제 달걀 없었을 때도 미국 가서 달걀 뭐 사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열심히 뭔가 드시고 계세요. 지금 저렇게 드시고 다닐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장기적인 계획. 지금 어려운 거는 이제 저 외교력을 이용을 해서 조금 임기응변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EU가 가장 배울만 해요. 리파워 해가지고 빨리 지금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이제 러시아에 계속 의존할 수 없잖아요. 러시아가 또 언제 저런 일을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를 대비를 해서 태양광 비중을 빠르게 늘리겠다 해서 조금 더 빠르게 투자하겠다, 뭐 더 많이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도까지 뭐 앞으로 2년 안에 몇 % 높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짰어요. 우리도 이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계획 발표가 하나도 없어요. 식량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땅을 얼마 확보를 하겠다, 나라에서. 아니면 얼마큼 비축을 하겠다, 이런 것들. 아니면 이미 얼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뭐 시장의 안정 시그널을 보내준다던가 이런 발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언론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합니다. 그래서 IMF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재정하고 금융정책 이런 것들이에요. 뭐 재정정책은 이제 나라에서 돈을
써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화물차 어렵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 뭐 파업한다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게 산업 마비시킨다고. 근데 이제 이거를 무작정 힘으로 억누를 수도 없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학원 안 간다고 아이를 어떻게 해요? 계속 때릴 수만은 없어요. 학원 가라고 막 때리고 윽박지르고 계속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도망가죠. 아무것도 안 해요. 오히려 더 엇나가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달래고 뭐 인센티브도 좀 주고 조금 뭐 하고 싶은지 얘기도 들어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학원도 보내고 그다음에 또 자유시간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학생도 그러는데 막 힘으로 저렇게 억누르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 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힘으로 억누를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금리 인상 같은 거 이제 고려해야 되겠죠. 이렇게 상황은 어려운데 지금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하면은 지금 경제가 이제 97년 IMF 때처럼 똑같이 국민들이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뒤통수 맞지는 말죠. 2번 뒤통수 맞으면은 이제 그 뒤통수 맞은 사람이 바보예요. 어떻게 대책이 없어. 똑똑하신 분들인데 대책이 있는데 리더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미국 금리 인상이 이번에 성공할지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